본격적인 또 주제를 이야기해보기 전에 지난주에는 배터리, 오늘은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최신 테슬라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요즘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어제도 뭐 살짝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자, 테슬라 부품 독점에서 고액 수리비를 청구했다라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 사실은 이 수리비는 우선 두 가지 부분을 좀 포인트를 지적을 한다라면 네. 현대기아차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라면 자동차를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벌고요. 두 번째로 많이 버는 거는 수리비예요. 그렇죠. 부품 팔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자동차 내연 기관에 부품이 2만 개가 정도 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2만 개에 대한 부품 수리비를 하면서 사실 많이 돈을 벌고 있고, 또 외제차 가지신 분들 한국에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수리할 때 수리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품이 물 건너 비싸니까.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거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한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뭐 사람마다 2,500개가 된다, 3,000개가 된다, 네. 뭐 4,000개가 된다. 하여튼 대단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장이 적죠. 그래서 전기차가 확산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사라질 이러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선은 주유소가 우선은 많이 사라질 거고요. 그렇겠죠.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뭐 지역 같은 경우 주유소가 많이 줄고 있는 현상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적은 데 사라지는 건 사실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의 인구 감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자면 노르웨이 같이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이 가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정비소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적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부품 수도 적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소 자체가 가져가야 될 포션이 대단히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당연하게 현재는 테슬라 제품을 고칠 수 있는 데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는 독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가격을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액 수리비 청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집단 소송을 하는 건 너무나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싸워야 되는 거죠. 항상 어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 존재 목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집단 소송은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간단하게 뉴스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원고,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한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 소유자들이 차를 수리하려면 테슬라 본사나 혹은 본사 승인을 받은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만 하고 순정 부품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테슬라의 강요에 따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이런 뉴스도 한번 팔로우 해봐야겠네요. 어렵죠. 순정 부품만을 아직까지는 사용하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초기 자동차 업체로서는 좀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기도 당연하다는 건 하고.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고, 사실 다른 기업들도 벤츠나 BMW도 순정품 사용을 요구하죠. 근데 그걸 의무화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걸 강요하지는 않죠. 근데 권장을 다만 하는 권장 사항으로 순정 부품 쓸 거를 다 요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또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멕시코 공장 이야기입니다. 자, 자동차 해체로 유명한 제조 전문가 샌디 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대요. 이러면서 테슬라 멕시코 공장 건립은 천재적인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고, 25,000달러 차량이 출시가 되는 게 키가 될 것이다.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5,000, 한 3천만 원 금방 아니면 3천만 원 언더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게 테슬라의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거의 비슷한 네. 그런 주장입니다. 네, 2천만 대가 가려면 그건 모델 3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임에 있어서도 북미만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를 선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 한번 여행 갔다 오시면 거기가 소형차 아니면 뭐 어떤 차가 다닐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고, 여러분 일본을 공략할 때도 일본 가면 여러분들 여행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소형차 진짜 많죠. 정말 소형차가 많은 나라잖아요. 소형차 시장 공략을 해야 되고요. 동남아 시장도 공략해야 되고 인도 시장도 공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장
시장, 중국 시장도 소형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차에 대한 어떤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나올 때 결정적으로 폭발적으로 테슬라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로마 유럽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유럽에서는 주차 공간들도 되게 좁아가지고 그죠?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독일 유럽에 계셨다니까 네. 한번 물어볼게요. 유럽에서는 주차할 때 그냥 앞뒤 살짝 콩콩 박는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2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우선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아, 그리고 남의 차를 콩콩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유튜브에 그런 거 영상 막 올라온 거야? 나는 그거 본 거 물론 뭐 같은데. 그게 이제 파리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워낙 소형차들이니까 콩콩해도 별로 충격도 없고 기스도 안 날 수 있지만 남의 차 기스는 거는 남의 그쵸, 자산에 그쵸. 대한 그쵸, 그쵸.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 파리라든지 런던의 원웨이 공간 그리고 뭐 로마라든지 이런 미국 유럽의 대도시들에서 소형차는 필수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시트로엔이라든지 푸조 같은 경우에선 소형차 13,000달러 정도 수준의 전기차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되게 선호하면서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공급이 아직 부족해서 많이 못 팔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봐가지고 유럽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팩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역시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공정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논리들과 그런 우리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기사나 다른 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한 발 빨랐죠.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한 발 빨랐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서야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멀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이제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미 다 얘기했던 거. 그죠? 2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2주 전에도 얘기했고 그런 포인트 멕시코 공장에서 과연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될지 저가를 만들면서 페라리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쵸. 그렇게 그쵸.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또 볼까요? 자, 이건 카운터 포인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 이 베를린 팩토리가 결국에는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였는데 테슬라가 4분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당연하죠. 베를린 팩토리가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공장을 빨리 졌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공장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를린 팩토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베를린에 아니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팩토리인데 우리가 서울 팩토리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른하이데라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베를린의 동남부 지역, 과거로 치면 동독 지역에다가 지었는데 그 지역이 되게 자연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대단히 자연이 울창하고 숲이 우거져 있고 호수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져서 환경단체들이 사실 많이 반대를 좀 했었고요. 공장은 졌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못 구해가지고 사실은 4교대로 일할 수 있는데 1교대로만 작동을 했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생산량이 되게 적었었는데 이제 2교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3교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베를린 팩토리가 기가 팩토리가 풀 가동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베를린에서의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수요는 대부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략적으로 60%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40%가 유럽으로 딜리버리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딜리버리 비용도 비싸지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베를린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신뢰도도 가는 거고 유럽에서 사실은 모델 Y나 모델 3가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의 대형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 그 다음에 프랑스 기업들이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델 3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잠식 효과. 모델 3가 팔릴수록 잘 안 팔릴 차가 어떤 차일까요? 글쎄요. BMW 3 시리즈, 아. 그다음에 벤츠의 C 클래스, C-클래스. 아우디 4. 요 세 개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모델 3를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사는 게 모델 3가 뭐냐면 모델 3나 Y 살까 고민할 때 뭐를 고민하냐면 BMW 3 시리즈 살까, 벤츠 C클래스 살까, 아우디 4 살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독일 사람들은 또 독일 차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제차지만 그들에게는 국산차니까 그쵸. 국산차 고민하다가 이걸 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나머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모델 3라 특히 요즘 모델 Y가 되게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는 테슬라에게는 되게 즐거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에 중국에서의 테슬라 매출이 줄을 줄 알았는데 프라이스 가격 인하의 덕택인지는 몰라도 중국에서 1, 2월에 매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했어도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렸었는데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지난 2022년에 4분기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 탑 10을 이렇게 또 카운터 포인트에서 보여줬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델 Y가 1위, 네. 그다음 모델 3가 2위, 네. 그 다음에는 포드, 뭐 볼보 이런 식으로 네, 쭉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다시 테슬라가 좀 힘을 내고 있다. 그거의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원동력은 역시 베를린 팩토리, 기가 팩토리가 생산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고 2교대로까지 갈 수 있고 이러면서 2022년 11월에 베를린 공장 생산 능력이 주당 3,000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베를린 공장이 조금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참 멀었어요. 왜냐하면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인가 기록을 했을 때는 8,000대인가 10,0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오케이. 자,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이번 기사는 테슬라가 중국 판매량 역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1, 2월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지난주에 판매된 자동차 수가 또 증가했답니다. 그러면서 3주 연속으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모델 Y가 11,300대 정도가 팔렸고 모델 3가 5,700여 대 정도 팔렸다. 이러면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대비해서도 83%나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테슬라의 또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BYD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주춤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37,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전주보다 5% 감소했다. 네. 이런 그래도 것들이 훨씬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네요. 총수는 어쨌든 BYD가 앞서 있지만 1위 업체예요. 예, 그렇죠. 이런데 어쨌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 이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 거. 머스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BYD의 배터리를 안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둘 사이 문제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요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관계가 좋다라는 식의 트위터를 남겼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나왔던 건데 테슬라가 BYD의 배터리를 쓰지 않기로 했고 모델 3 스탠더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추가 공급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 언론 보도는 거짓이다. 이렇게 테슬라 BYD의 관계는 포지티브하다라고 남겼답니다. 포지티브 안 해도 포지티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전에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CATL하고 BYD라고 해서 중국 정부하고 지금 등을 진다라는 건 테슬라에게서는 자살행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도 좋은 척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중국하고 테슬라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쉬운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쉽게 테슬라와 중국은 떨어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애플도 중국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2차 전지 시장에서 이제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갈라야 될 뉴스가 흔히 말하는 차세대 2차 전지는 무엇일 것이냐. 네.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전고체 배터리다, 또 무슨 배터리다, LFP 다, 배터리다 암기할 뭐.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전문적으로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거야 뭐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의 핵심 저의 태제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는 뭐 올해 1월달에 나왔던 건데 네. 배터리의 브렉스루, 뭐 획기적인 발견.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견, 뭐 1분 충전 만에 뭐 100마일을 가다, 뭐 2분 충전 만에 300마일을 가다, 비행기도 충전했더니 비행기도 가더라, 뭐 이러한 것들. 비행기요? 예를 들면은 요즘 비행기 테스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수소 전지를 통해서 비행기를 실험 비행했던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수소 전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전지를 자동차에 옮겨내는 한국의 수소차들,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요. 일론 머스크도 한번 얘기했죠, 넌센스라고. 왜 넌센스냐면 사실은 수소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소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충전소 여러분 동네 근처에 생기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터지면은 폭탄인데. 그러니까 폭탄인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정용 전기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유럽에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차도 요즘 아파트나 직장에서 세워놓으면 와서 해주는 세차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면은 차를 어디다가 출근하실 때 또는 집에 퇴근하셔서 세워놓으시면 와서 충전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요? 세탁물도 가져가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런더리도 세탁물도 가져가는 시대에 그쵸. 가져가지고 갖다 주는 시대에 충전 그거는 과거 스타트업에 없었을 때도 했죠. 세탁하시면서 아저씨들 돌아다녔잖아요. 그쵸. 이제는 전기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전을 다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충전의 문제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도 사실은 배터리 한 번 충전할 때보다 얼마 가야 되느냐,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 드느냐, 저는 그건 2차적인 문제다.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2천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있는 리튬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적정한 가격이에요. 적정한 가격으로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리튬 가격을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19,000달러짜리 모델 2를 만든다든지 36,000짜리 모델 3를 만든다는 건 이건 꿈과 같은 얘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 이 초기 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엔드 프로덕트라는 테슬라의 모델이 있다라면 모델 3가 있고 모델 뭐 S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의 두 번째 과정이 여러분 리파이너리, 정제소죠. 네. 석유도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잖아요. 한국의 저기 여러 남쪽에 가지. 이런 정제소들이 많죠. 네네. 이런 리파이너리 사업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리파이너리 사업에 테슬라가 진출한 거라든지, 리튬의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리튬 자체를 직접 채굴을 하려고 한다든지, 너바다 같은 곳에서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배터리와 관련된 지형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지형이 뭐냐면 자꾸 2차 전지의 신제품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앵사이어티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나타나요. 왜? 자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레인지 앵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충전해봤자 400km까지 못 간다. 한 번 충전해 400km 하면 사실은 충분하고 많이 가죠. 충분하거든요. 네. 왜? 여러분 1년에 몇 번 한 번 충전해서 400km 이상 달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초까지 갔다가 오실 수는 없어도 가실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갔다가 그쵸. 올 수도 있어요. 잘 아껴 썼으면. 다만 부산까지 왕복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근처 가서 하실 수가 있는 충전하면 거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출퇴근할 때 왕복 400km 걸려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일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 사람들한테 신기술의 2차 전지가 나왔어. 그럼 투자 쪽으로 막 사람들이 쏠립니다. 네. 또는 뭐 LG의 엔솔이 이번에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었어. 연구실에서 만들었어. 그럼 또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노이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잘 분석한 것이 3월 7일자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아주 잘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목을 보세요. 네. 앞으로 올 배터리들, 이거는 브렉스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 지금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배터리들을 좀 신제품 배터리들을, 신기술 배터리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양산되려면 아직 여러분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년 안에 시간이 지나면 퍼슬 퓨얼은 즉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을 쓰고 있는 이러한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건 뭐건 간에 제도가 합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라질 거다. 완전히 스윕 어웨이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립 연구소인 아르곤 연구소에서 네. 새로운 신기술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좀 이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스토어 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SK온이 아마 스토어 닷하고 협약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SK 주가를 부양하는 건 저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어 닷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있는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네. 물론 SK온이 여기랑 협업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뭐 크게 달라질 게 아닌 것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5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을 충전하는 것이 2024년이다. 그리고 3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을 충전하는 것이 2028년이고 2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이 32년이다. 근데 이 24년, 28년, 32년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연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연구가 나올 거라는 것이지 이거 실제로 양산된다라는 것. 매스 프로덕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는 얼마만큼 이 시장을 매스 프로덕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네. 연구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썼지만 2024년에 연구소에서 내년 정도에 나오는 거 즉 5초 충전하면은 100마일 가는 거 이거 양산은 2035년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양산까지는 10년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이거는 연구일 뿐이고, 네. 그죠? R&D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밝힌 논문이 이 네이처에서 실렸던 네. 지금 있는 특히 뭐 전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에서 제가 읽은 거거든요. 이 네이처에서 분석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네이처에서 too many battery breakthrough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In 5 years. 신기술이 근데 다 무용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기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고 충전하는데도 빨리 충전하고 기름 주유하는 것처럼. 시간 정도면 충전이 끝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네이처에서 분석하는 건 in 5 years에는 이런 브렉스루가 되게 많을 건데 이 브렉스루도 근데 커머셜 프로덕트로 가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시간이 걸린다. Not many in a commercial product. 즉 당장 쓸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브렉스루는 많지만 양산되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 양산은 미니멈 10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복잡성이죠. 그러니까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것은 대량 생산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 뒤에요. 셀과 우리가 여러분 모듈과 팩이라고 그러잖아요. 셀을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고 팩을 집어 있는 건데 네. 이 브렉스루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단위에서 연구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델 3에 들어가는 작은 팩 하나에 모델 3에 들어가는 전체가 아니라 팩 하나에 배터리 팩. 아이폰에 들어가는 셀이 166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셀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그러게요. 셀을 무진장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셀을 생산한 다음에 테슬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모듈로 묶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셀이 진짜 성능을 발휘하려면 셀과 셀들이 연결되는 모듈이 대단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 LG가 잘하는 게 이 모듈과 팩을 잘 생산하는 거고 이런 팩 생산에 있어서 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이거를 팩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브렉스루는 다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듈과 팩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결국은 팩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과물들이. 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보통 평균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렉스루에 너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크 타페닝이 얘기한 거예요. 마크 타페닝이 누구냐면 테슬라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테슬라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데 이 마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전통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매년 평균 7에서 8%가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가 생산하던 칼트 뭐 CATL이 생산하던 뭐 삼성 SDI가 생산하던 또는 테슬라가 직접 파나소닉과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던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든 간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7, 8%의 전통적인 리튬 이온도 성장을 한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거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자에 7, 8%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장한 거에서 또 7, 8%가 성장하고 네. 그러면 거의 100%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차세대 배터리가 나왔을 때쯤 되면은 전통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완전히 육박하지 못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배터리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런 연구는 돼야만 한다. 왜?
전통 리튬 이온 배터리가 7, 8% 성장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도에 나온 거는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에 보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바닷물에서도 리튬을 채취하는 리튬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대신에 나트륨으로도 리튬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이번에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현실화하려면 10년, 2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배터리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리튬의 이러한 공급 부족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물론 바닷물은 뭐 10억 개 중에서 156개의 분자가 있다 그러더라고. 리튬 분자가 그러니까 나트륨 분자가 네. 리튬 분자가 그럼 이 리튬 분자 즉 나트륨이 많은 바닷물 속에도 10억 개의 분자 중에서 158개니까 진짜 정말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근데 이거 걸러내는데 지금 현재 아르곤에서 개발한 기술로는 그러니까 $5 1g을 뽑아내는데 네. 1kg를 뽑아내는데 $5면 5달러면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상용화되려면 멀었지만 언젠가 우리의 지금 현재 전통적인 리튬 이온 기술이 벽에 부닥칠 때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양산 체계를 갖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튬의 부족 현상이라든지 공급의 부족 현상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네. 자 2030년 동안 테슬라가 2,000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7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요 기간 동안 또는 테슬라가 저희가 주식 $600 간다 또는 캐시우드는 $1,800 간다. 이게 2026년이니까 앞으로 10년도 안 남으면 3, 4년이잖아요. 앞으로 3, 4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3, 4년 동안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900만 대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2026년 테슬라의 목표는 900만 대입니다, 여러분. 네. 이 900만 대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레디 투 고 할 상태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확인해봐야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다른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폭스바겐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집중할 일이지. 차세대 전지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 중에서 차세대 전지, 2차 전지를 모델을 만들었다. 이것이 판도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세대의 기술이 발명은 돼야 된다. 그쵸. 왜? 그거는 10년 뒤의 일이다. 근데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게 핵심의 요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나 차세대 전지를 만드는 연구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어쨌든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은 상용화되고 상품화되는 거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미래의 일이고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테슬라를 타겟으로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2026년까지 900만 대라는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2차 전지를 수급할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게 제일 거고 중요하다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대단히 테슬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테슬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슬슬 중국에서 보복으로 테슬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소식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것이 진짜로 심각해지면 테슬라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뭐 이것의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렉스루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빨리 얼마나 누가 먼저 구현하는가. 즉 빨리 공장 져가지고 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당장 공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구현해내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테슬라도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 때문에 옮기긴 하지만 베를린 공장에다가 원래는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미국의 그 IRA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너바다 텍사스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고 또는 너바다에서 또 배터리 양산 체계를 또 구축을 하는 기가 팩토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과연 테슬라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구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규모의 경제를 보려면 현재 시장을 봐야 되는데 2022년 결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어서 중국 매니팩처러들이 갖고 있는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EV 배터리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그러니까 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또는 CALB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2021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2%였는데
2022년에는 이게 더 뛰어서 60.4%로 뛰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빨간 줄로 제가 친 거 보시죠. LG 엔솔이라든지 우리나라 SK온이라든지 삼성 SDI가 전 세계 시장에서 2022년에 생산한 전체 마켓 쉐어가 얼마냐면 23.7%. 23.7%. 작진 않은 거예요. 작진 않은데 중국의 거의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러려면 테슬라는 여러분들 자체도 생산하지만 CATL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요? 글쎄요. 중국 전기차들인가요? 아니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여러분 중국에서도 많이 삽니다.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이 어떤 가격 정책을 테슬라에게 구가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것이 차세대 전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제가 어떠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중 갈등 중에서 중국이 옳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중 갈등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미중 갈등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 그쵸. 가장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큰 나라가 테슬라하고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 옮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생산 비중이 90%가 넘어요. 90%가 넘는 기업이 어떻게 그 다음 날 철수해서 옮기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옮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한 공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폭스콘만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스콘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청이나 그런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게 중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공장 하나만 엔드 프로덕트 만드는 아이폰 만드는 공장 하나만 덜렁 인도로 가면 또는 베트남으로 가면 나머지 그 부품 업체들이 그걸 다 그쪽으로 배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더 들겠죠. 비용도 들 뿐더러 중국 정부가 그중에 우리 일본하고 갈등일 때 우리 소부장 뭐 이 사건처럼 요 몇 개는 수출 금지야.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중국 리스크가 애플 주식을 투자할 때 쓰는 가장 큰 거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여러분 중국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4% 갖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 23.7%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2022년 보십시오. CATL이 갖고 있는 건 혼자서 한국 전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37%예요. 그렇네요. 혼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 갖고 있어요. 제가 한국 거는 노란색으로 줄 쳤어요. 엔솔 그 다음에 2위가 엔솔이라는 건 뿌듯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공동 2위거든요. BYD랑 13.6%예요. 13.6%.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SK나 삼성은 아직은 작습니다. 5.4%하고 4.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일하게 이제 4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BYD부터 시작해서 7위, 8위 다 이거 다 중국 기업들인 거죠. 이러한 그 객관적인 구도를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뉴스냐면 2월 17일 뉴스예요. 이게 사실 테슬라한테는 안 좋은 뉴스거든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EV 배터리 메이커가 어디겠냐면 CATL이겠죠. CATL이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자동차 업체에게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했는데 테슬라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한테는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슬라한테는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테슬라가 이것도 이제 잘하는 거죠. 테슬라가 CATL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리튬 가격이 오르더라도 배터리 가격을 올리지 않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CATL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CATL 중에서는 야 너네는 장기 계약했으니까 가격 안 깎아줄래.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야 너네 갑자기 중국 기업들만 가격 인하를 해주면 어떡해. BYD에만 가격 인하해주면 어떡해. 우리 중국에서 이미 BYD에게 1위 내줬는데 우리도 저가 자동차 만들려면 배터리 가격 내려줘야 되는데 너네도 우리도 깎아줘. 그런데 CATL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일렉트릭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것이 바로 미중 갈등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번째 보복이다. 첫 번째 보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미미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했던 거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네거티브 이펙트는 없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근데 만약에 강화돼서 예를 들자면
뭐 CATL이 미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배터리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가 큰다는 건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마켓 쉐어가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규모의 경제가 지금 커지고 있냐면 작년하고 재작년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그로스 레이트를 보세요. 1번 CATL 92.5%. 92.5. 그러니까 100% 거의 성장한 거예요.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배 가까이 성장한 이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CATL 자체가 저희가 CATL을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자라는 그쵸. 거죠. 그럼 CATL로부터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중 갈등에 의해서 꼬여버리면 되게 힘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번에 포드가 또 재밌는 결정을 했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포드가 어디랑 하죠? 삼성하고 하나, LG하고 하나, SK랑 하나, SK, 예. SK랑 하여튼 공장을 짓죠. 근데 CATL하고도 짓기로 했어요. 어. 근데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럼 CATL하고 치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게만 사람들이 목맬 수는 없는 거예요. 저기 그렇죠. 이 미국 기업들이 그렇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 전기 자동차에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목표가 여러분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까지 전기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는 건 이건 주에서 알아서 한 거고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50%까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절반을.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이쪽에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정도의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하면 저는 그래서 2030년 테슬라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타면은 충분히 2천만 대 생산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건 또 조금 곁다리로 나가는 거지만 GM하고 포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뭘로 몰아가려고 하냐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는 차로 몰아가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설문조사도 많이 해요. 테슬라 소유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지 정당은 어디입니까? 왜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한테 정치적 지지 색깔을 정당을 물어보죠? 물어보고 해요.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혹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 이걸 나오면? 언론에다 풀어가지고 그럼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테슬라를 못 사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단히 이 테슬라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GM이나 포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GM하고 포드는 민주당 정부를 등에 업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극복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 자동차 여러분 GM, 포드 100년이 된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로비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로비스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매한 것은 대단히 결정적인 실수였다. 딱 공격받기 맞게, 그러니까 즉 GM하고 포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일론 머스크는 똘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돌파하겠다.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배터리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가져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뉴스 볼 때는 여러분들 2차 전지의 브렉스루보다는 물론 한국에서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처럼 양극재를 내놨구나. 만든다. 이거는 차세대 2차 전지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전통 리튬 이온에 필요한 거잖아요. 양극재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극재를 만드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리는 것, 투자자들의 심리가 옹호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주가가 타당한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통 리튬 이온 시장을 계속해서 뉴스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미중 갈등이 투영되는지 왜냐하면 CATL은 계속해서 지금 100%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ATL이 갖고 있는 정책에서 테슬라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 네.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또 주셨는데 이제 또 네네. 있죠. 배터리 시장이 이제 우리가 테슬라가 2030년까지 네. 2천만 대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크려고 하면 지금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첫 번째 빨간 줄에게 half of new passenger car sales 그러니까 미국에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신차들의 50% 이상을 갖다가 전기차로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채우려면 글로벌 배터리 마켓이 어느 정도에 되냐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가 팩토리 공장 규모의 90개 이런 공장이 90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커진다고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국 시장도 원래 지금 벌써 중국 시장은 마켓 쉐어가 전기차 시장이 2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시장은 10%를 넘어서서 지금 15%까지 달리고 있고 2022년에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5.5%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5.5% 시장을 50%로 키우고 그럼 다른 시장들도 그 사이에 또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중국도 50%로 갈 가능성이 높고 유럽도 50%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MIT 분석에 의하면은 공장이 90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LG 엔솔이라든지 뭐 SK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유럽에다가 전기 배터리 공장 졌다, 미국에다 졌다 이거 계속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투자금이 계속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계속해서 공장을 져야 이미 여러분들 이 정책이 저는 이제는 백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기차로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여러분 아우디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했어요.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우디의 모든 공장들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차는 페이드 아웃 정책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랜드로버도 마찬가지예요. 랜드로버는 2025년을 끝으로 해서 신차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디젤이나 가솔린은. 2025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는 디젤이나 가솔린을 생산하기는 하되 신차 모델은 만들지 않겠다. 뉴 모델은 없고 네. 뉴 모델은 전기차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신모델은 다 전기차로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랜드로버 사는 거는 또 3,000% 센 거지만 그냥 떨이 사는 거예요. 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강남의 소나타가 지금 랜드로버 하얀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지금 과거형을 타는 건 모르겠지만 새로 나도 그거 랜드로버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우디가 디젤 한국에 세일한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기가 팩토리만한 그 크기의 이러한 공장이 90개가 더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리튬 네네. 이온 배터리가 그러면서도 보는 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혼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어차피 네. 혼다하고 토요타 지금 전체 판매량의 1%도 안 되는 게 전기차예요.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업체니까 리튬 이온을 좀 이겨보려고 지금 뭐 배터리 정도 좀 바꾸고 있지만 여기서 하는 게 머저리티, 더 베스트 머저리티는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빨간 줄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MIT에서 분석한 보고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보실 때 리튬이온 배터리, 전통적인 배터리 시장을 더 관심 갖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그다음에 계속 네, 네. 조금 쉬시고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네. 오늘 마지막은 오케이.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오늘 걸 전제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4680 배터리 4680 배터리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 셀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여기가 이제 46cm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세로 길이가 80mm라는 거죠. 되게 커진 거예요. 커지면서 에너지도 5배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인지도 이제 넓어지고 만약에 똑같은 여기에 리튬과 코발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되는 거고 파워도 6배 정도 세지는 되게 이제 테슬라가
미래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4680 이미 생산은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4680으로 모든 것이 교체되려면 좀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4680을 우선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또는 우리 세미 세미트로. 세미 같은데 이제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모델 Y라든지 모델 S로 확대를 할 거고 정말 4680이 넘쳐난다라면은 이 신모델. 신모델에다가 넣겠죠. 근데 4680이 일반화되길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테슬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이 팩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팩이 아니라 셀이죠. 셀인데 이 셀과 똑같은 셀을 여서도 훨씬 더 퍼포먼스를 잘 내요. 모델 3에 들어가고 있는 그 전의 모델인 2로 시작하는 그 모델도 뭐 2배 정도 낮을 거예요. 2로 네. 시작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 티어다운 다 뜯어봐가지고 해봤더니 폭스바겐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이 똑같은 것에 리튬을 8% 적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리튬을 8%만 적게 내도 뭘 잘하냐면 여러분 셀 자체는 어차피 파나소닉하고 같이 만든다든지 또는 CATL에서 갖고 오지만 근데 우리가 칩 설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일종의 파운더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파운더리가 설계도는 없이 생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팩은 테슬라의 설계에 의해서 그 주문이 CATL에 들어갔고 그 CATL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을 합치면 모듈이 나오고 모듈을 합치면 팩이 나오는 거고 이 팩이 몇 개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팩 길이에는 수많은 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병렬로 연결해 줄 건지 직렬로 연결해 줄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물론 이제 열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폭발하지 않게 해줄 건지 이 기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팩에서 이 셀들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근데 이거를 잘하는 게 테슬라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전기 충전이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러니까 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특히 모듈이죠. 모듈을 어떻게 구성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가 잘하는 것이 모듈화 그리고 팩화가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4680 배터리도 대단히 뛰어난 거지만 이 4680이 모듈화 됐을 때, 팩화 됐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테슬라가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네. 자신들의 모든 배터리 수급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자체 생산 비율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나소닉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LG 엔소라고 해서 협력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문 제작으로 만드는 CATL에서 수급하는 것이 있는데, CATL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CATL에서 몇 퍼센트를 갖고 오는지는 자료를 제가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CATL의 가장 큰 고객사가 BYD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CATL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리튬 이야기를 주셨죠. 했는데 네. 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리튬 하기 전에 우선 코발트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코발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주된 배터리의 구성 요소지만 코발트도 되게 적은 양이지만 들어가거든요. 물론 노코발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코발트가 아직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은 저 밑에 코발트 생산량 보이실 텐데 여러분 DRC가 어디일까요? 글쎄요. DRC? 데모크라틱 레퍼블릭 오브 콩고. 콩고. 네, 콩고입니다. 여러분 이 콩고가 코발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렇네요.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코발트는 대부분 콩고에서 콩고에서 나오는구나. 수입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2위인 인도네시아라든지 요즘 인도네시아 높이고 있는데 러시아, 호주, 캐나다, 중국하고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죠. 사실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네. 이 콩고에 있는 광산의 주인의 약 80% 이상이 중국 기업.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콩고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그렇죠. 빡치죠. 네. 킹이잖아요. 킹이잖아요. 킹 받는. 네. 킹인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될 것은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한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갈등이 강화돼도 코발트만 끊어버려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은 전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러시아는 또 그렇고 인도네시아 세 군데인데 요 세 개를 가지고서는 양 자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까 말했던 한국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이 뭐 30% 미만인 시장 점유율도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코발트에 있어서는 콩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근데 콩고에 있는 광산의 광산은 8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네. 그런 참 부분이라고. 이런 원자재 이런 걸 중국이 다 뭔가 이미 점 찍어놨어.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뭐였죠? 무슨 대란 있었잖아요. 요소수 대란처럼. 네, 네. 그거는 뭐 자동차에 물론 뭐 그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지만 일부분이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코발트 아니면 이런 또 다른 중요한 원자재 히토리우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나 미국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에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노코발트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가 1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코발트 시대도 10년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생산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연구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즉 콩고에 대한 의존도는 이퀄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한 앞으로 10년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EA 세계 에너지 기구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예측한 건 20년 대비 2030년만 해도 리튬의 디맨드가 20배 증가합니다. 20배. 20배.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배터리 공장만 해도 90개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90개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리튬에 대한 디맨드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맞추려면 2030년이면 20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2040년에는 더 많이 그것의 필요하고. 이제 40배 정도가 넘게 50배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또 일론 머스크가 작년 초에도 한번 불평했잖아요. 이거 너무 가격 올라가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을 또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배터리를 확보한다는 거는 리튬을 확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이 리튬을 또 확보하는 것이 테슬라의 숙제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리튬은 여러분 가장 많이 지금 리튬이 생산되는 것은 호주입니다. 호주. 그러나 저장 흔히 말하는 이 저장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매장량이 죄송합니다. 많은 네, 나라. 고맙습니다. 매장량은 우리가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하고 칠레. 남미에. 남미에 있는 이 3개 이 국가를 연결하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네, 볼리비아. 이거 버뮤다 삼각지처럼 하여튼 이 삼각 트라이앵글 요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 지역이 매장량에 있어서는 리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는 호주고요. 호주.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막 뛰어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예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도 그러면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튬이. 이 부분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매장량이 있는 부분에 채굴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테슬라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매장량이 가장 많은 체코하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그 기업 이름이 SQM이라는 곳이에요. SQM이라는 것이 채굴하는 업체거든요. 회사예요. 광산 회사인데 여기 지분의 20%를 또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자원에 대한 로 마테리얼에 대한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러게요. 여기에서 리튬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호주가 우선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여기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가서 다 점거할 수 없었는데 콩고는 흔히 말하는 독재 국가잖아요. 네. 군사정부고 여기는 바로 딜을 쳐가지고 계약을 다 따내버린 거죠. 그래서 코발트는 그렇게 중국이 정리를 한 거고 리튬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이 많은 곳에서 가장 큰 세계 2위 기업이에요. SQM이 의 지분을 20%를 중국이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이
퀘벡시 퀘벡. 근처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이 이름이 스노우 레이크일 거예요. 스노우 레이크, 눈의 호수. 이 스노우 레이크 쪽에 있는 것들이 매장량이 꽤나 많다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들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발에 들어가면 이거는 10년 걸리는 건 아니고요. 1년 정도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굴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당장 이게 없으면은 그 20배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지금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 채굴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나 칠레하고 볼리비아에 있는 것은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흙을 그 다음에 거기서 리듐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을 옆에 농사 짓는 물을 호수에서 가지고 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되게 심해서 대단히 많은 저항들과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생산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스노우 레이크에 있는 것은 그냥 호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뜨면 되는 거라고 해서 훨씬 더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리듐을 채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뉴욕 타임즈가 이거 언제 보도한 거냐면 작년 9월 달에 보도한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보도한 거라서 퀘벡 근처에 있는 리듐 광산에서 이름은 호수 이름은 스노우 레이크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솔튼시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에 있는 호수들 제가 오늘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셨어요? 솔튼시가 어디 있나를 봤더니 진짜 큰 호수더라고요. 여기도 호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면 되는 거죠. 드러내면 되는 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스노우 레이크 그리고 솔튼시에서는 채굴할 때는 100% 재생 에너지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여기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하고 솔튼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솔튼시 같은 경우에서 리듐을 채굴할 때는 재생 에너지만 쓴다. 재생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되게 여기서 제목이 지금 그린스트라고 나오잖아요. 또 월드 그린스트 리듐이라는 것은 가장 만들 때 환경 파괴 없이 에너지도 솔라나 윈드에서 만든 에너지로만 추출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리듐 채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권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져도 LG도 마찬가지죠. 리듐을 운반하기 위해서 비용 절약하는 수가 있는 것이 호주에서 운반하는 거나 남미에서 운반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좀 이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공장 다 질 쯤 되면은 여기서도 리듐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또 테슬라에게 이거는 올해 1월 9일자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명한 포인이에요.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예요. 리파이너리 리듐 리파이너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로 마테리얼이고 이걸 바로 배터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배터리에 쓸 수 있는 화학 물질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주는 것이 리듐 리파이너리, 리듐 정제소라는 거예요. 근데 리듐 정제소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로 마테리얼에서부터 배터리 만들 때까지 완성품으로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배터리를 만든다고 치거나 뭐 CATL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공정이 뭐냐면 리파이너리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말이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거짓말도 가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챗 GPT 같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묘사했었냐면은 광석을 캐는 것, 원석을 캐는 것,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제하는 것,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이 정제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것이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돈을 찍어내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테슬라가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정제 기술자들을. 왜냐하면 테슬라가 정제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직접? 네, 직접 정제소 사업에 뛰어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조금 비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은 뭐냐면 이거의 가격이에요. 리파이너리 했을 때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리듐 가격이 뛰었던 2022년에 확 올라갔지만 다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핏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건 테슬라는 이 리파이너리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이 배터리 화학 물질을 테슬라도 생산을 하잖아요. 연간 15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로 마테리얼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케미칼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정제소를 직접 자기에게 자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리튬 리파이너리 사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 소식은 좀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는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했었는데 마스터 플랜 3에서는 all about 토네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방송을 보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토네이지라는 것은 리튬을 현적한 배에 컨테이너 선 전체 배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것을 원 토네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즉 리튬을 암시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브라질에 있는 채굴 회사인 시그마를 구매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리튬. 제가 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리튬을 채굴하는 데에도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회사를 매입을 해서 개입을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리튬을 리파이너링 하는데 정제하는 데서도 테슬라는 하려고. 지금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또 작년에 9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는 뭐냐면 마이닝 광산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리튬을 마이닝하려고 한다, 광산을 채굴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블룸버그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00헥타에 이르는 너바다에 이런 공장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리튬은 근데 배터리처럼 CATL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굴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소식은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에서도 리튬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되게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환경 파괴적인 지금 사실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볼리비아가 있는 곳에서는 환경 파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에 써야 될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쏴가지고 녹여내려가지고 흙을 녹여내려가지고 그 흙에서 다시 리튬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가해서 뽑는 전기도 재생에너지고 그리고 이미 호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솔이나 SK나 삼성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에다 공장을 지면 북미에서 수급할 수 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90개 정도의 그 배터리 공장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채워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배가 더 많은 리튬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리튬 확보 전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리튬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리튬이 비싸기 때문에 저가형 차를 못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좋은 기술은 뭐냐면 셀을 모듈화하고 모듈을 팩화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체계를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기술력으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리튬이 7-8%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또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력이, 특히 가격이 비쌀수록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코발트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는데 코발트의 전 세계에서 생산량의 약 80%가 넘는 양이 콩고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고, 콩고에서 생산되는 광산의 80% 이상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제가 보기엔 중국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코발트 끊어버릴 거예요. 그거는 코발트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테슬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를 여러 개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CATL을 통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가격을 차등화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발트 가격을 끊지는 않더라도 차등화시켜 버리면 이것 또한 경쟁력에 타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에 공급하는 코발트의 그 가격을 중국에서 2배로 너네는 떠볼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단가가 안 맞죠. 그러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는 이러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신경 쓰는데 코발트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테슬라 스스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슬라가 완전 독립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는 중국이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발트에 대한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코발트에 대한 독립은 테슬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리튬에 대한 채굴권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파이너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테슬라가 리파이너리 공장을 완공했다.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좋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지금 브라질과의 인수 협상은 벌어지고 있지만 시그마 리튬이라는 회사하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인수를 하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리튬 채굴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볼리비아나 이런 데 소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있는 솔튼 C에서 만드는 것도 이 회사가 채굴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아메리칸 리튬 코퍼레이션 ALC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튬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마스터 플랜 3는 all about tonnage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명확한 확보 전쟁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2023년 뉴스에 종종 여러 번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는 매우 월가에서도 기관 투자자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테슬라는 리튬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이제 뭐 테슬라 주주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막 방송하다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튬도 앞으로 20배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공장도 앞으로 90개가 더 필요하고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겨우 한 150만 대에서 늘려봤자 그러면 200만 대 정도? 그렇죠. 200만 대의 자급자족 구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대 만들 회사인데 물론 1000만 대를 만드는 2030년 동안 더 높이겠죠. 아무리 자급자족률이 돼도 50%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 정도까지 되면 50%는 테슬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CATL하고도 의존을 할 거고 파나소닉하고도 협력을 할 거고 LG 엔솔하고도 협력을 할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LG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업체하고 협력 구조는 테슬라가 가져갈 거고 아까 말했던 BYD도 배터리 만드니까 BYD가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BYD가 처음에 했던 것은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피처폰에 배터리 공급하던 회사예요. BYD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에 들어가는 여러분도 오래전에 기억나시는 그 피처폰에 막 배터리 교환 뭐 2개 갖고 갈아 끼고 했잖아요. 이게 다 BYD 거예요. 이 BYD가 배터리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는 제가 보기엔 유지할 거예요. 근데 이 유지는 그 회사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라도 이 기업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와 이 배터리는 무한대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테슬라가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도 안정선을 구축해 놓겠다는 그런 심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정선이 확보되지 않으면 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을 하면서 뻥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급자족률 50%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돼. 너희 거 안 써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 석 달은 견딜 수 있어. 사실은 다음 달도 못 견디는데 이거는 딜에 있어서 딜 협상에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을 어느 정도 갖고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테슬라가 자급자족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근데 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GM이나 포드라든지 현대자동차도 배터리 공장 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자체 그리고 제작을 그리고 지금 빈페스트,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기업도 유럽하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파이너리까지 나가는 정제 그리고 마이닝 회사에 대한 인수 작업까지 나가는 조금 더는 깊숙하게 밸류 체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조금은 한 발 앞서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배터리도 자기들이 일관적으로 채굴부터 정제까지 그리고 완성품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포인트는 리파인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테슬라가 그러니까 우선 그쪽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리파인의 성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호재다. 그렇죠. 굉장히 호재라는 좋은 거죠. 호재다. 뭐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리파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케미칼 원석이고 리튬의 로 마테리얼은 우리가 채굴라 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거기서도 정제가 일어나죠. 원재료고. 그러니까 뽑아내는 익스트랙션을 뽑아내면 이 리튬을 가지고서 케미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케미칼을 바꾸는 것이 리파이너리고 정제소고 이 리파이너리에 테슬라가 직접 진출하겠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제는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리튬과 관련된 테슬라의 행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는 무한대로 필요할 거의 무한대급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아까 전에 MIT 테크놀로지 기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러한 캘큘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데 근본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걸었던 2030년까지 미국 시장 정도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50%를 차지할 때 신차 판매에서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눈에 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이것이 쿼터제로 25년과 30년에 아마 2030년에 69%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에 69%는 무조건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쿼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연동된 주가 14개 주고 지금 유럽연합도 계속해서 지금 물론 독일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마지막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도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항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순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이 신차 시장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신차 시장에서는 10%밖에 안 돼요. 그쵸. 10%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죠. 네. 50%까지 가고 어떤 지에서는 70%까지 가고 80%까지 간다라면 앞으로의 그 리튬의 수요라든지 코발트의 수요 당분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리튬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코발트를 쓰는 이 배터리는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중국이 코발트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리튬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고 테슬라가 이 리튬을 많이 확보하고 정제도 하고 그러면서 배터리까지 만들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제 통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다음 시간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스타링크. 스타링크 물론 이거는 스페이스X 겁니다. 스페이스X 겁니다만 유관회사, 연관회사라고 볼 수 있고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링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지배적인 어떠한 위성 인터넷 사업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커넥티브 카라고 하죠. 테슬라의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지금은 집에다 파킹했을 때 연결되지만 주행 중에 연결되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을 재편하는 키가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테라 강정수 박사님과 이 리튬과 관련된 다음 주에는 스타링크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스타링크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5시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또 같이 고생했죠. 네, 저희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테라 여기까지입니다.